원래 이번 영상은요, 화면에 보이는 대승불교의 불경들을 모조리 훑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권수로만 따지면 무려 800권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리고 대략 파트별로 주제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대승불교를 마스터하기에 큰 문제가 없는 라인업이죠. 제가 그동안 꾸준히 불교를 공부해왔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준비 도중에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왜냐고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에는 이 난해한 불경들을 이미 완벽하게 씹어먹은 천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효 대사죠. 보이십니까? 1400년이라는 긴 세월과 전쟁 속에서 원효의 글은 80% 넘게 사라졌지만 원효가 쓴 글이 워낙 많다 보니 지금도 엄청난 분량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제가 오랜 기간 원효 대사의 글을 꼼꼼히 읽다 보니 저희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경 수백 권을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 원효 대사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낫겠다. 그 편이 오히려 대승불교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것이죠. 여러분,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군지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원효 대사는 단순히 해골물 마신 사람이 아닙니다. 반론의 여지 없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죠. 아니, 더 디테일하게 말해봅시다. 원효 대사는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신라라는 변방국가 출신이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로운을 받았으니까요. 해설서가 로운으로 승격되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사실상 당신 글을 불경처럼 대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동아시아 수천 년 불교 역사상 이런 케이스는 오로지 원효밖에 없습니다. 원효는 한중일 불교 역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하게 성인급 논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고승들은 원효를 해동보살님이라 칭송하며 용수, 세친, 마명과 완전히 동등한 반열에 올려서 함께 예우했습니다. 즉, 원효 대사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고승들도 원효를 보살님이라 칭송하며 동대사와 고산사에서 화엄종의 조사로 모셨습니다. 즉, 원효 대사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유련 스님 또한 유일하게 원효 대사만을 부처님에 빗대어 묘사했죠. 원효의 글을 읽은 사람으로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원효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입니다. 원효에겐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라는 타이틀조차 부족합니다. 제가 여태 세계 역사의 수많은 위인들을 다뤄왔지만요, 그 중에서 원효와 견줄 수 있는 이는 세 손가락 안으로 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미 1000년 전 동아시아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받던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원효는 부처입니다. 아주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용수가 제2의 부처라 불리는 것처럼 원효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효 단 한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아주 달라졌을 겁니다. 자, 위대한 분을 기리는 영상이기에 설렁설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효를 통해 아주 재미있게 대승불교를 이해해 봅시다. 원효가 대체 뭘 했느냐? 해골물을 마셨습니다. 맞죠? 달게 마셨던 물이 해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구역질이 나더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더라. 이는 원효의 깨달음을 최고로 잘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죠? 한 줄 요약을 믿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해골물 요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봅시다. 약 1400년 전 7세기의 신라. 당시 백성들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국가에게는 숭고한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신라의 스님들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 깨달음의 가르침, 불교를 열심히 배웠죠. 그들은 분명 이전보다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불경 해석을 두고 서로의 의견이 여럿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인 한계 때문일까요? 서로는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서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존속과 숭고한 이념을 위해서 더 높은 가르침을 배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서쪽에서 더 높은 가르침을 배워오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머나먼 서쪽 세상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을 테니까. 갑작스레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원효는 우연히 발견한 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아늑해서 마치 용의 둥지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기대에 부푼 원효는 곧 서방 세계에서 진리를 얻는 행복한 꿈을 원효는 그곳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무덤에서 나가려 했지만 바깥의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너무나도 음산해서 마치 귀신의 소굴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공포에 떨던 원효는 곧 기이한 환상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저리 가지 못해. 나는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원효는 오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약 1400년 전 7세기의 한반도. 끔찍한 전쟁이 수십 년 넘게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과 밭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럼에도 가혹한 세금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터전을 잃게 된 고구려와 백제인들이 신라 땅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21세기 사람들은 당연히 한민족이라고, 당연히 하나였다고 믿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은 서로를 다른 민족이라고, 서로를 다른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로 말도 비슷하고 서로 생긴 것도 비슷했지만 아무렴 저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해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저들은 언제 또 다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해칠지 모릅니다. 서로는 서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더 멸시하고 더 의심하고 더 차별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괴로움에 신음했습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목을 매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이 불지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은 정말로 불지옥이었습니다. 원효가 유학을 관두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스님들은, 아니 여전히 귀족들은 불경 해석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설득력을 갖춰야만 왕실로부터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앞장세워 당신이 틀렸다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원효는 그들 앞에 나서 화쟁과 일심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쟁과 일심, 원효의 핵심 사상이죠.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이쪽 말도 일리가 있고 저쪽 말도 일리가 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로 통한다 라는 사상입니다. 어때요?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뭐라도 좋으니 아무거나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갈등을 벌이는 사람에게 가서 모두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 모든 주장이 사실은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그만 싸우고 한마음 아래 뭉치자 라고 말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답할까요? 당연히 분노와 욕설로 대답할 겁니다. 맞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로 통한다. 아름다운 말이지만 현실에서는요, 그 어떤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공허한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논쟁은요, 하루 종일 글만 읽는 천재 엘리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난해하고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봤자 그 시절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을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당시 학자들이 나눴던 논쟁 하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멈춰서 직접 보셔도 좋고요. 제 말에만 집중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하고픈 말은 단순합니다. 당시 신라 학자들이 나누던 논쟁 수준은 오늘날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나누는 논쟁 수준과 정말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자면요, 논리적 치밀함과 사고의 깊이는 오히려 평균만 따졌을 때는 현대 학문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효는요, 이런 논쟁 수백 수천 개를 싹 다 가져와서는 약 100종, 무려 240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글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원효는 정말로 결국 우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뭐 좋아요.
그런데 현대인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봅시다. 앞선 논쟁들이 무슨 소용이죠? 니르바나인지 바나나인지 열반인지 천진반인지 솔직히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효가 다뤘던 논쟁거리 대부분은 원효 이후로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왜냐? 원효가 너무 대단해서 당시의 논쟁들을 죄다 해결해 버렸으니까요. 당시의 논쟁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원효 대사의 말에 따르면요, 부처의 교육법은 이 4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파트도 필요하신 분들만 화면을 보시고 아니라면 제 말에만 집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번 영상은요, 원효의 논리를 파헤치면서 난해함의 절정을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조리 놓아졌습니다. 결국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논쟁들을 억지로 가져와서 하나하나 설명한다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당연하죠. 이런 방식은 원효, 부처의 지향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원효, 부처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화면에 보이는 4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효, 부처가 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설명하자면요, 원효는 양비론과 양시론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즉, 둘 다 틀렸다는 말과 둘 다 맞다는 말을 동시에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유로 확실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지구 한복판에 코끼리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코끼리를 본 A들은 깜짝 놀라서 지구 반대편에 사는 B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윽고 B들은 이렇게 답했죠. 우리도 코끼리를 보고 있다. 코가 참 길다. 그리고 눈이 파란 게 정말 예쁘다. A들은 황당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코끼리 눈은 빨간데 대체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B들은 적반하장으로 A는 멍청하다고 비아냥댔습니다. A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장문의 논문까지 써서 설명을 해줬지만 주장이 깊어지면 질수록 오히려 서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대충 무슨 상황인지 눈치채셨죠? A가 보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고 B가 보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코끼리 코를 만진 장님은 코만 얘기하고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다리만 얘기한다는 부처의 비유에서 디테일을 더한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는 불교 해석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비유는요, 거대한 문제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 라고 하는 현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팩트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거대한 문제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인간은 누구든지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당신이 바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조차도 팩트와 근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집단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들도 증거를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좋습니다. 이쯤 하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A와 B의 갈등은 코끼리를 계기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국경의 선을 긋고 철조망을 두르며 서로가 넘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렸죠. 하지만 바로 그때 원효가 등장합니다. 원효는 B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B의 말을 믿고 B 시점에서 코끼리를 보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죠. 결국 원효는 험난한 여정 끝에 B들이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효를 보자마자 거친 분노와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이 왜 옳은지, 당신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속 시원할 정도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씩 원효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구나 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원효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A도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원효는 사람들을 이끌고 A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선 사람들도 점차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토록 확신했던 코끼리의 모습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가 보는 코끼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효는 설명했습니다. B가 어떤 관점에서
타당했고 어떤 관점에서 부족했는지, A가 어떤 관점에서 타당했고 어떤 관점에서 부족했는지를요. 원효와 함께한 사람들은 지혜로워졌습니다. 한평생 자기 주장에 버티고 앉아서 자기 코끼리만 바라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한쪽 면의 코끼리가 보였지만 더 이상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진실을 깨우쳤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원효의 핵심인 화쟁이라고 적습니다. 이를 두고 부처의 핵심인 중도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이 코끼리 비유를 통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같은 불교식 뜬구름 표현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A가 본 것이 코끼리인가요? B가 본 것이 코끼리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A와 B가 본 것은 코끼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주장은 모두 틀렸습니다. 즉, 불완전합니다. 결국 중도가 진리라는 말이네. 그런데요, 방금 이야기를 오해한 사람들은 종종 A와 B의 정가운데 위치에 자리 잡고는 둘 다 틀렸다며 A와 B를 조롱하곤 하죠. 하지만 당연히도 이건 중도가 아닙니다. 부처의 중도는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이건 중도가 아니라 불완전한 주장이 또 하나 더 생긴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요, 이번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A가 본 것이 코끼리가 아닌가요? B가 본 것이 코끼리가 아닌가요? 그럴 리가요. A와 B가 본 것은 둘 다 코끼리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이건 코끼리의 모습이죠. 심지어 자칭 중도인 C가 본 것도 코끼리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이건 코끼리의 모습이죠. 이들의 주장은 모두 옳습니다. 아니, 그냥 옳은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코끼리를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요, 오히려 각자의 시선과 주장을 깊게 파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거대한 진실은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이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코끼리 연구자는 역설적이게도 싫어하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코끼리와 그가 보는 코끼리를 함께 알아야만 온전한 코끼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되 머물지 마라. 이는 원효가 내세운 최고의 명상이자 수행법입니다. 원효가 내세운 지혜에 이르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한 마리인 걸 어떻게 확신하죠? 사실 알고 보니 두 마리라면요. 에?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코끼리라는 건 현실에 없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코끼리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원효의 깨달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훌륭한 비유지만 비유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코끼리 비유는 그 자체로는 옷이나 의상에 불과합니다. 능력치 없는 스킨 같은 거죠. 여러분이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강조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끼리 이야기의 에필로그를 읊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던 이들이 모두 빠짐없이 세상을 떠나자 코끼리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전설로만 남았습니다. 후손들은 코끼리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손들은 코끼리를 두고 또다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읽고 코끼리는 해결될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히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들이 코끼리 안에 다른 것을 넣기 전까지, 코끼리를 실제 삶과 현실에 적용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상상 속 전설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원효가 다룬 온갖 논쟁과 더불어 세상 대부분의 문제를 치환할 수 있는 코끼리 비유를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요, 코끼리 이야기 하나로 세상 모든 논쟁이 끝난다면 참 좋을 겁니다. 코끼리 비유 하나로 세상 사람 모두가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얻는다면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코끼리 안에 현실을 넣는다는 이해는 쉬워도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람들이 각자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회사도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체 언제 짬을 내서 하나하나 힘들게 논쟁을 파헤쳐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는 일평생 동안 세상에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이 코끼리 안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싹 다 넣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싹 다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진실인지 굳이 수백 권의 책을 써가며 전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집착을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집착을 하나하나 몽땅 다 해부했죠. 즉 원효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지혜를 떠먹였습니다. 타라, 오늘은 삼승 논쟁이다. 와우!
원효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대의 한중일 사람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이 가진 편견과 집착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원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들은 지능이 낮다. 저들은 절대 바뀔 리 없다. 저들은 악마가 틀림없다. 고 확신했던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때론 가만히 서서 저들의 말을 듣기도 했고 때론 가만히 서서 저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서로 다르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들이, 멍청하고 이기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들이 진짜로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진짜로 저와 하나로 통할 수 있음을 진짜로 마음 깊이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진전 없던 복잡한 문제들이 조금씩 통일되어 갔습니다. 신라인도, 백제인도, 고구려인도, 귀족도 백성도 노비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원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효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훨씬 더 평온해지고 선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워졌습니다. 몇 차례의 큰 전란을 거치며 한반도의 문헌 대부분은 불타고 찢겨지고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효 보살의 핵심 저작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원효는 동아시아 전체가 추앙한 사람이니까요. 덕분에 14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원효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원효의 지혜는 여러분도 언제든지 읽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얘기는 원효 대사의 한 면만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턴 분위기를 바꿔서 원효 대사의 나머지 한 면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효는 세계적으로 보살이라 칭송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온갖 논란을 몰고 다니는 파괴승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 원효는 말로 내려와 광대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 중엔 이런 노래도 있었다죠.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노래는 우연히도 신라 무열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효 대사가 분명 귀부인을 얻어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인물이 생기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자신의 딸 미망인 요석공주와 짝을 지어주고자 했죠. 왕의 궁리들은 유교다리 위에서 원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고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소식을 들은 원효는 의도적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말리기 위해 요석공주를 찾아갔죠. 원효는 3일간 요석공주와 함께 요석궁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요석공주는 설총을 낳게 됩니다. 설총은 이들을 집대성한 대학자로서 채취원과 함께 한반도 최초로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즉 설총은 한반도 최초로 공자와 동등한 유교 성인으로 인정받았으며 신라, 고려, 조선 내내 한반도 최고의 현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우선 생각해봅시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돌싱녀와 원나잇을 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스님이? 그것도 국가 원수의 딸과? 당시 사람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원효는 스스로를 원효 대사가 아닌 소성 거사라 칭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출신의 일반인이라는 뜻이었죠. 그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술을 퍼마시며 세상이 못 같지 않냐며 욕을 내뱉기도 했고 행동 거치가 거칠었으며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아무데나 냅다 드러누웠습니다. 즉 그는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원효는 길거리에서 이런 말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아미타불만 믿으면 죽었을 때 부처님 나라에서 태어난다. 다들 함께 아미타 부처를 믿고 서방 세계로 가자. 그렇습니다. 원효는 불교에서 종종 폄하당하기도 하는 정토, 즉 믿어서 구원받읍시다의 선구자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원효는 살아생전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냉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아니, 원효가 변한 것 아니냐고요? 원효가 미쳐버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학자 원효의 화쟁과 파괴승 원효의 무예 댄스는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원효는 존경과 무시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즉 원효는 파격적이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하며 손가락질을 받다가도 누군가가 가르침을 구하면 목을 가다듬고 정교한 논리로 지혜를 가르쳤죠.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 왜 원효는 미치지도 않았으면서 스스로 광대 노릇을 자처한 걸까요? 지혜의 절정에 달해서 최고의 천재라고 존경받는 성인이 대체 왜 파괴승이 됐던 거죠? 원효의 미친 짓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부처님의 이야기는 그냥 전설로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순간 천년간 봉인되었던 원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몰아치는 지금, 우리에겐 또다시 바다를 바라볼 기회가 생겼습니다.